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5월 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오늘 여러분들 근로자의 날이라서 휴식을 좀 잘 취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잘 보내시고요. 기사 정리 재미있게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투자는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투자에 관한 조언도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먼저 정리를 해드리자면 절대 실패한 적 없는 비트코인 강세장 지표가 있다라고 합니다. 트레이딩 샷의 그 이야기인데요. 요 내용들 아주 재미있고 한번 여러분들이 꼭 봐볼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더리움에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고 어떤 이야기가 주고받았는지 비탈릭 부테린과의 그 대화 내용도 있으니까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3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데요. 시장 장기 추세의 강세 역전을 확인했다 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하고, 비트코인과 리플은 베스트 프렌드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지 그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XRP 지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USDT 테더 발행량 중 74%의 가치만 달러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벡트가 자산운용사를 인수했고 은행 파트너십을 체결로 플랫폼 출시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전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절대 실패한 적 없는 비트코인 강세장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트레이딩 뷰의 그 암호화폐 분석과 트레이딩 샷의 분석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그 비트코인의 큰 흐름을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런 흐름이 좋아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흐름은 예측하기가 정말 힘들고 그 전망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어느 정도 좀 큰 틀에서는 이게 흐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 가장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절대 실패한 적 없는 비트코인의 강세장 지표라고 보는 거, 그게 첫 번째는 이제 스탁 투 플로우 페어 밸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스탁 투 플로우라는 이제 그 페어 밸류라는 내용으로 해서 이 지표가 있는데요. 이 지표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생산되는 양이 기존의 양보다 이제 줄어드는 현상, 그리고 희소성이 있잖아요. 2100만 개라는. 그래서 그 희소성 때문에 이제 가치를 인정받고 거기에 대한 공정 가치를 이제 지표화한 이 스탁 투 플로우 페어 밸류라는 건데, 이 부분을 지표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불장을 구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인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스탁 투 플로우 페어 밸류가 지금 요 선인데, 요 선이 지금 계속 상승을 했었죠. 2010년, 12년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상승을 합니다. 실제 공적 가치가 높아지는 과정들이고, 이 희소성을 통해서 지금 계속 가치가 높아지는데, 여기에 첫 번째 반감기가 있습니다. 반감기라는 거는 비트코인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2012년인데요. 2012년도에 지금 이 반감기가 일어나기 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 스탁 투 페어 밸류가 지금 여기서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가치가 급상승하는 이 시기가 나옵니다. 자, 이 시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이 시기입니다. 상승은 많이 하긴 했지만 그렇게 막 급상승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시점부터 이게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그 이후부터
이 이후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합니다. 급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이 시점이 이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스타트 플로우 페어 밸류가 급상승하고 나서 실제 2개월 정도가 됐을까요? 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급등하는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2015년, 2016년도 패턴을 보는 건데요. 2016년도의 패턴도 지금 이 반감기, 두 번째 반감기, 이 반감기 때가 2016년도 7월 정도죠. 근데 이 반감기가 돌아오기 전부터 이 스탁트 페어 밸류는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크게 상승을 했고 실제 가격 흐름은 그렇게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반감기 이후 지나고 나서 그 지표의 갭이 이제 생겼잖아요. 실제 가격과 스탁트 페어 밸류의 가격의 갭이 생겼는데 이 갭을 메우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그러면서 2017년도에 이 갭을 어느 정도 메꾸고 이걸 뚫고 올라가죠.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요 지표가 강세장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저항선의 역할을 합니다. 저항선 항상 여기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시점이었어요. 여기 2012년도도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가격이 고점을 찍을 때 항상 여기 이 지점을 찍고 다시 하락하고 다시 크게 상승하는 이 시점, 여기서도 저항점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이걸 뚫고 올라가는 이 시점까지 올라가겠죠. 여기가 이제 최고가가 되고요.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게 됩니다. 실제 이 과정들이 몇 번의 저항을 맞고 이제 이걸 뚫고 올라가는 시점까지 가게 되는데 요거 이제 과잉 매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적정 가치라고 보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적정 가치에 대해서 항상 여기가 저항점으로 작용을 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먼저 스톡 투 페어 밸류가 상승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에 큰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진정한 강세장은 이때부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제 2019년도도 비슷한 흐름이 지금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감기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 1년도 안 남은 상황입니다. 2020년도 3월 정도에 지금 5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그 전에 이제 이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보자면, 이 일목균형표라는 게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에 이제 요 부분을 이츠모쿠 인디케이터 이런 것들로 이제 불리는데 이 구름이라고 해요. 구름을 이 일목균형표에 이제 구름 안으로 보통 이제 가격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상승을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요 지점 저항을 한번 받고 요걸 뚫고 올라가는 과정. 근데 절대 이 저점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구름을 들어가는 이 시점부터 이 저항선, 이 저점을 깨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똑같죠. 이때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기 전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고 상승을 계속했다라는 거.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포물선인데요. 이 포물선 지점을 잘 보시면 절대 깨지지 않는 포물선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깨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지금 비트코인은 큰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 2배가 되는 시점을 보면 항상 이 저점이 이 포물선을 찍고 올라가는 시점이 항상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이 2배 시점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2배 시점에서 이 포물선, 이 저점을 뚫지 않고 항상 상승을 계속해 왔다. 그러면 2019년도도 비슷하게 이 포물선의 저점을
뚫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을 지금 이제 트레이딩 샷은 보고 있는 거고요. 많은 기술적 그 분석가들도 이 포물선을 되게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깨지지 않고 앞으로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그건 이제 기술적 지표로 이제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제 보자면 2019년도 이제 2020년도에 반감기가 오기 전에 아무래도 한 번에 지금 이 일목균형표 안으로 이 구름 안으로 들어가는 시점이 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똑같이 이런 구름이 형성이 됐죠. 이 상황에서 이 지표 지금 스탁 투 페어 밸류, 스탁 투 플로우 페어 밸류 이 선을 한번 저항을 맞고 이 안에서 한번 흐름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스타트 페어 밸류가 갑자기 이제 급등하는 이 시점부터 그 이후로 반감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데요. 그때부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과거의 패턴으로 봐서는 그때부터가 진짜 이제 급등의 패턴이라고 지금 보여져요. 요것들 보았을 때.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에 한번 참고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장기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레이딩 샷은 2019년도 지금 7월부터 10월까지를 이 지표에 이제 들어가는 이 시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강세장의 이 전환 시점으로 주목해 봐야 될 그 기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 기간 한번 참고해 보세요. 한번 7월부터 10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말 이제 강세장의 전환이 완벽하게 보일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앨런 머스크, 오랜만에 지금 앨런 머스크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요즘 부쩍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앨런 머스크의 트위터에다가 정말 생뚱맞게 이더리움 이렇게 이제 적었습니다. 딱 이것만 적었어요. 딱 이것만 적었는데 갑자기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반응이 왔냐면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갑자기 관심을 보여주면서 야, 우리 데프콘 행사 하는데 10월에 그때 와 라고 이제 초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앨런 머스크가 이런 대답을 하죠. 전반적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해서 무엇을 개발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제안을 하니까 비탈릭 부테린이 실제 사용하는 13개의 실제 사용 사례를 엄청나게 달아줘요. 그래서 비탈릭도 신난 거죠. 지금 앨런이 이제 앨런 머스크가 관심을 갖네 이더리움에,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줘야지 이러면서 정말 친절하게 엄청난 양으로 기술적 13개의 실제 사용 사례를 쭉 언급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아주 친절하게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요거 참 재미있기도 하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지금 앨런 머스크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산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 테슬라든 스페이스X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펼쳐가고 있는데, 요즘 테슬라가 조금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사업가로서 굉장히 진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앨런 머스크가 크립토,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지금 비탈릭 부테린과 이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앞으로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 또 새로운 협력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고 커지는데 좀 큰 역할을 앨런 머스크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워낙 이제 개발도 잘 하기 때문에 페이팔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직접적으로 좀 큰 관심을 보이고 이 사업을 좀 뛰어들어 보면 더 사업의 큰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재밌는 건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이제 저스틴 선도 들어왔어요. 저스틴 선이 갑자기 트론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재미있게도 나도 끼워줘 이런 것 같은 느낌인데, 이더리움은 이제
그 언급을 하니까 트론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어요. 귀엽기도 하고. 여러 이제 그 유명한 이런 암호화폐의 그런 그 개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서로 협력을 해 나가는 과정이 좀 재미있게 보이기도 하고 좀 긍정적으로 보이기도 해서 한번 이 기사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3개월 연속 이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장이 장기 추세에 강세 역전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최근에 3개월 연속으로 이제 상승세가 이제 나온다는 거, 월간 기준 3개월 연속으로 지금 그 2월, 3월, 4월 이렇게 이제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이런 상승 추세가 지금 2017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나온 거라서 이제 강세장으로 어느 정도 지금 그 강세 역전한 게 아니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코인데스크에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상승의 흐름으로 이제 바뀌는 이 시점, 똑같이 지금 2019년도에도 이 흐름이 바뀌는 이 추세가 깨졌죠. 이 추세가 깨지는 이 시점이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장기 추세의 강세 역전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코인데스크 쪽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과 리플은 베스트 프렌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재미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 비트코인은 실제 이제 금융계 리더들을 지금 보면 굉장히 싫어했었습니다. 실제 이제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지지론자와 회의론자가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지론자는 이제 트위터의 잭 도시, 애플의 스티브 워즈니악,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의론자들은 랠리 핑크, 블랙록 회장이나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이미 다이먼도 원래 회의론자였죠. JP 모건의 CEO고, 그리고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도 이것에 대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 회의론자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계 리더들은 비트코인을 싫어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중개업자들을 완전히 버리고 오래된 금융기관과 정부로부터의 돈의 통제권을 빼앗는 등 세계가 돈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뒤집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같은 비트코인의 속성 때문에 역설적으로 리플의 채택을 촉진해서 비트코인과 리플을 가장 친한 친구로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제가 되지 않는 비트코인보다는 규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 중앙 통제된 리플 채택을 촉진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서로 이제 뭐 좋은 점, 안 좋은 점에서 서로 이렇게 막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탈중앙화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선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그 규제와 통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당연히 싫겠죠. 그런 부분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일 거고. 근데 리플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중앙 통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제나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장점으로 또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리플이 더 채택을 촉진하는데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실제 이제 뭐 국제 송금이나 이런 것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리플이 나온 거기 때문에 뭐 그 규제 안에서의 사용성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유리한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뭐 리플의 우호적인 기사라고 볼 수 있는 리플을 정말 좋게 보는 이 기사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리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기사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은 XRP 지수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요. XRP를 통해서 지금 지수 서비스를 이제 제공합니다. 나스닥에서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지수, 비트코인 리코드 인덱스와 그리고 이더리움 리코드 인덱스라는 두 가지의 지수를 이제 이미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XRP
리플의 XRP를 통한 XRP 지수를 이제 추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에서 이런 지수를 계속 발표하는 건 지금 블록체인 리서치 브레이브 뉴코인과 협력을 하는 부분이에요. 뉴질랜드에 있는 이제 업체인데 이 업체와 나스닥이 협력을 해서 이제 암호화폐 지수를 추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나스닥도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암호화폐 업계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투자들이 지금 이제 지속되고 있는 부분 아주 좋아 보이고 이 지수를 통해서 앞으로 뭘 할 것이냐 결국에는 이제 거래를 활성화시키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투자자들을 계속 모을 거고 이 지수만 가지고 뭘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주는 혜택이 있지만 이제 그걸 통해서 수익 창출도 할 거고 사업화를 확정하겠죠. 그걸 하기 위한 전초 과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XRP 지수를 넣는 건 어찌 보면 뭐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3위권 안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지수 서비스에 뭐 제공하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요것들이 근데 지금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좀 XRP에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USDT 테더 발행량 중 74%의 가치만 달러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최근에 테더의 이제 법률 대리인이 인정을 한 사항인데요. 테더의 법률 대리인은 지금 테더의 USDT 발행량의 74%에 해당하는 규모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인정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그러면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금 현금성 자산이 없다라는 거고 이 보증을 1대1로 지금 되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좀 보이는데 지금 테더에 대한 공격은 계속될 거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때 공격이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더의 발행량에 대해서 지금 이제 태클이 들어가는 거고 74%만 지금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법률 대리인이 이렇게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크게 또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법률 대리인이 한 이야기가 또 재미있어요. 테더에 투자하는 위험하지 않다. 어떤 은행도 100% 예치금을 보유하지는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난 부분은 어떤 은행이라고 했는데 이게 비트파이넥스가 은행은 아니잖아요. 은행도 아니고 은행에 지금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닌데 자신네들이 은행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은 좀 착각에 있는 게 아닐까. 당연히 은행은 이제 준비금이 훨씬 적습니다. 실제로 지급을 할 수 있는 준비금이 지불준비금 제도라는 게 있는데 뭐 그것에 비유를 하자면 당연히 그러면 자기네들도 뭐 10% 20%만 현금 가지고 그럼 계속 찍어내면 되는 거냐라는 거죠. 현금을 찍어내는 자신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실제 자신들이 테더를 발행하는 거는 1대1로 교환을 할 수 있는 그 수단으로서 지금 나온 거지 자신이 달러를 찍어내는 역할이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신뢰에 대한 부분인데 좀 조심하셔서 테더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벡트 소식인데요. 벡트가 자산 운용사를 인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산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디지털 애셋 커스터디 컴퍼니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벡트의 이제 수석 운영 책임인 COO 애덤 화이트가 지금 이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인수를 밝혔고요. 애덤 화이트 수석은 코인베이스 경영진 출신입니다. 지난해 10월 거래소를 떠나서 벡트에 이제 합류를 한 경영진입니다. 근데 수석은 이제 DACC, 요 디지털 애셋 커스터디 컴퍼니는
벡트와 보안 최우선 정신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벡트가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자산 운용 솔루션 구축하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걸 이제 인수했느냐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거예요. 이 미국 선물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지안 카롤로 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벡트 출시 지연 이유에 대해서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보안이 최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한 이 DACC 인수가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벡트는 그런 걸 지금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선물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정말 뭔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도 자산 운용 업체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지금 벡트를 출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언제쯤 출시가 될지 정말 깜깜무소식, 정말 좀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한번 기다려보죠. 근데 뭐 이게 지금 당장의 벡트가 시장에 뭐 큰 영향을 당장을 미치진 못하니까요. 그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좀 투자에 도움이 되시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투자 관련 정보들은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고 투자는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